2016년 세계 최고 영향력 억만장자가 생애 내 다른 별에 갈 우주선 제작에 나섰습니다. 그들은 실리콘밸리 최고의 엔지니어들에게 1억 달러를 주며 이 꿈을 실현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 프로젝트는 코드로 해결할 수 없는 물리학적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성간 여행의 비밀은 더 나은 컴퓨터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텍사스에 놓여있는 현미경으로 볼 수 있는 작은 유리 조각으로 엔진도 없고 움직이는 부품도 없으며 인공지능도 없지만 지금까지 만들어진 어떤 드론보다도 더 정밀하게 스스로 방향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그것만이 실제로 우리를 다른 별로 데려다 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제1장 1억 달러짜리 유령선 브레이크스루 스타샷의 목표인 알파 센타우리는 지구에서 4.37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그 거리는 무려 25조 마일입니다. 그런데 그게 실제로 얼마나 먼 거리일까요? 인류가 지금까지 쏘아 올린 가장 빠른 물체 중 하나는 뉴 호라이즌스 탐사선입니다. 뉴 호라이즌스 탐사선은 발사 당시 시속 약 36,000마일로 움직였습니다. 그래도 뉴 호라이즌스 탐사선을 트랙에 올려놓고 알파 센타우리 방향으로 보낸다면 약 78,000년 후에 도착하게 됩니다. 즉, 여러분의 평생이나 여러분 자녀들의 평생, 혹은 그것을 만든 사람들을 알아볼 수 있는 어떤 문명의 평생 동안에도 도착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78,000년 전에는 현대 인류의 대이동이 아직 전 세계를 휩쓸지 않았던 시기였습니다. 우리는 아직 농업, 문자, 바퀴, 정부, 돈, 조직된 종교조차도 발명하지 못했었습니다. 그 모든 인류의 역사가 우리가 만든 가장 빠른 우주선이 가장 가까운 별까지 가는 시간 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혹시 궁금하시다면 인류가 조종한 가장 빠른 아폴로 유인 우주선도 훨씬 더 오래 걸릴 것입니다. 아폴로 달 탐사선은 알파 센타우리까지 11만 4천년이 걸리고 뉴 호라이즌스는 7만 8천년 걸려 오히려 더 낙관적으로 느껴집니다. 2016년 러시아의 억만장자 물리학자 유리 밀너가 뉴욕의 한 무대에 섰을 때 그가 해결하고자 했던 것이 바로 이 시간과 거리의 문제였습니다. 화학 로켓은 잊으세요. 수조 마일의 연료를 운반하려 애쓰지 마세요. 연료는 질량이 있어 옮기려면 더 많은 연료가 들고 질량이 늘수록 또 연료가 필요해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로켓이 처음부터 대부분 연료 탱크로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대신 연료는 지상에 두고 거대한 레이저 배열을 사용하세요. 그리고 0.03온스, 즉 1g밖에 안 되는 아주 작고 가벼운 우주선을 만드세요. 중앙에는 우표 크기의 칩이 있는데 이 칩에는 카메라, 프로세서, 배터리, 송신기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13피트 너비이지만 몇백 개의 원자 두께밖에 안 되는 돛에 부착하세요. 이 모든 덕분에 빛의 압력만으로도 우주선을 우주를 가로질러 나아가게 할 수 있습니다. 브레이크스루 스타샷은 이를 스타칩이라 불렀고 이론상 간단해 보였습니다. 레이저를 돛에 쏘면 몇 분 만에 초속 37,200마일이 넘는 속도로 가속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빛의 20% 속도로 이동하면 알파 센타우리까지 도착하는데 단 20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7만 8천년과 비교하면 엄청난 발전이죠. 여러 세대가 아니라 한 세대 안에 모든 일정이 압축된 셈이죠. 그리고 최소한 일부라도 여행에서 살아남을 확률을 높이기 위해 그들은 하나의 스타칩이 아니라 1000대의 스타칩 함대를 보낼 것입니다. 밀러의 팀도 여러 대를 보내는 편이 후회하는 것보다 비용이 적게 든다는 걸 알았죠. 20년은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숫자입니다. 스타칩이 마침내 알파 센타우리 항성계에 도착했을 때 거리가 너무나도 어마어마해서 자체 탑재된 레이저로 지구로 이미지를 전송하는 데만 4년이 걸린다는 사실은 차치하더라도 말이죠. 4년은 세 발의 피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그 데이터가 돌아오는 걸 살아서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2016년 행사 참석자들도 이 아이디어가 박수받을 가치가 있어 박수를 보냈습니다. 엔터프라이즈 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요한 레이저 어레이에 대해 많은 시간을 들여 이야기하진 않았습니다. 레이저 어레이만 해도 작동하려면 100기가와트의 전력을 생산해야 합니다. 이는 대략 100개의 원자력 발전소가 동시에 가동될 때의 총 전력 생산량과 맞먹는 수준입니다. 영국 전체, 즉 모든 조명, 모든 공장, 모든 휴대폰 충전기, 그리고 런던의 모든 사무실에 있는 커피 머신까지 모두 합쳐도 평소에는 40기가와트 미만의 전력으로 운영됩니다. 그러니까 스타샷의 레이저는 영국 전체 전력망의 2배 반에 달하는 전력을 우주에 있는 우표 크기의 목표물에 집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건 비밀도 아니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이 프로젝트의 현실적인 운영 조건을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에너지 문제는 나중에 해결하겠다는 계획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이용 가능한 전력이 얼마나 많든 상관없이 작은 우주선을 태양계 밖으로 나가기 전에 파괴시켰을 또 다른 문제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1억 달러의 예산으로도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였습니다. 제2장 미끄러운 빔.
작은 우주선을 추진하는데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한 그 거대한 레이저 빔이 바로 그 우주선을 완전히 파괴하는 빔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설계상 즉시 일어나는 일입니다. 돛은 결국 반드시 중심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게 되고 그 순간 물리법칙의 직접적인 결과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우주는 통제된 조건의 실험실이 아닙니다. 레이저는 우주선에 도달하기 전에 수백 마일에 달하는 소용돌이 치고 난기류가 있는 대기를 통과해야 합니다. 구슬 위에 또 다른 구슬을 올려놓고 균형을 잡는 것을 상상해보세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기하학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위 구슬이 옆으로 조금만 움직여도 중력이 다시 밀어주지 못합니다. 구슬은 점점 멀어지며 가속하고 움직일수록 더 빨리 멀어집니다. 불안정성이 스스로 증폭됩니다. 이제 위에 있는 구슬이 비누방울보다 얇은 재질로 만들어진 우주선이라고 상상해보세요. 아래에 있는 구슬은 100개의 원자력 발전소가 내는 에너지를 실은 레이저 빔입니다. 그리고 떨어진다는 것은 즉각적으로 증발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빔 라이딩 불안정성입니다. 이 문제를 연구하는 연구자들은 거의 시적으로 낙담할 만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평평한 돛은 레이저빔 위에서 결코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회전시키거나 원하는 대로 모양을 바꿔도 평평한 돛은 절대 안정적일 수 없습니다. 끝입니다. 느린 속도에서는 이것이 성가신 공합적 문제입니다. 센서를 설치해서 흔들림을 감지하거나 온보드 컴퓨터로 오류를 처리하거나 혹은 우주선을 중심으로 다시 밀어넣을 수 있는 추진기를 달아서 이 문제를 바로잡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 모든 과정이 몇백 밀리초 정도 걸릴 수 있는데 그 정도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이론적으로 빛의 20% 속도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 속도에서는 몇백 밀리초도 영원처럼 느껴집니다. 센서가 흔들림을 감지하고 그것을 처리해서 신호를 추진기에 보내고 추진기가 작동하기를 기다리는 동안 우주선은 거의 11,200마일을 이동하게 됩니다. 그 수정시간, 즉 흔들림이 시작되고 우주선이 사라지기까지의 간격은 마이크로초 단위로 측정됩니다. 100만 분의 1초입니다. 지구에서 가장 빠른 추진기조차도 그렇게 빠른 보정 루프에 대응할 수 없습니다. 기계식 밸브가 열릴 시간조차 없이 우주선은 증발해버릴 겁니다. 그건 우리가 우주먼지 얘기하기 전의 일입니다. 지구에서 알파 센타우리까지의 경로에는 먼지, 수소, 헬륨 원자를 포함해 약 100섹스틸리언 개의 입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빛의 20% 속도로 이동하면 각 입자가 총알처럼 우주선에 충돌합니다. 한국천문연구원의 연구원들이 계산을 해본 결과 강철로 만든 우주선은 표면 전체에 지름 0.15인치, 깊이 0.04인치의 크레이터가 쌓이게 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목적지에 도달하기도 훨씬 전에 말이죠. 충분히 큰 먼지 입자는 우주선을 완전히 파괴할 수 있습니다. 브레이크스루 스타샷은 실리콘밸리시 프로젝트로 구상됐고 실리콘밸리의 답은 단순히 더 나은 코드, 더 빠른 코드, 더 똑똑한 코드를 작성하는 것이었습니다. 보정 루프가 너무 느리다면 그냥 보정 루프를 최적화하면 되지 않을까요? 프로세서가 따라가지 못한다면 더 빠른 프로세서를 설계하면 됩니다. 이 방식은 소프트웨어가 해결해야 했던 거의 모든 문제에 효과적입니다. 이것이 소프트웨어가 세상을 집어삼키는 걸 보며 소프트웨어가 무엇이든 가능하다고 결론 내린 한 세대 엔지니어들의 기본 반응이 된 이유입니다. 그러나 이 여정은 감당할 수 없는 규모입니다. 다른 항성계로의 여행은 단순한 소프트웨어 문제가 아니라 하드웨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광속으로 측정되는 지연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버그가 아닙니다. 추진기를 작동시키라는 신호는 여전히 물리적인 하드웨어를 통과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주선은 엄청난 속도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아주 작은 지연이라도 무언가가 반응할 때쯤이면 이미 엄청난 거리를 이동한 상태입니다. 이 문제는 소프트웨어로 최적화할 수 없습니다. 물리법칙이 코드보다 빠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브레이크스루 스타샷 팀을 존경합니다.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그들은 프로젝트의 엔지니어링 과제 목록을 공개적으로 게시했고 이를 매우 투명하게 공개했습니다. 그 목록은 이 문제를 직접적으로 인정했습니다. 빔의 불안정성이 핵심이며 도제 가해지는 차등임과 차등 가열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환자가 태어나기 전 작성된 검시관 보고서 같습니다. 이 문제를 9년간 붙잡고 있었습니다. 9년 동안 소규모 보조금, 학술회의, 희망에 찬 논문들이 있었고 결국 이 보정 문제는 프로젝트가 가져온 도구와 예산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자각이 서서히 찾아왔습니다. 계산이 물리적으로 가능한 속도보다 더 빨리 우주선을 망가뜨리는 흔들림은 계산으로 이겨낼 수 없습니다. 필요한 것은 흔들림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기 전에 그것을 바로잡는 우주선입니다. 불안정을 감지하고 대응하는 우주선이 아니라는 뜻이죠. 빔이 무엇을 하든 상관없이 그 자체의 재질 덕분에 결코 불안정해질 수 없는 우주선이어야 합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는 공상과학처럼 들리지만 실제로 텍사스 박사과정 학생팀이 최근 몇 년간 바로 그것을 만들어냈습니다. 3장 다투와 텍사스인들. 텍사스 A&M 대학교 왕쇼오펑 박사 연구실의 박사과정 학생들은 일반적인 기준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기대할 만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1억 달러 규모의 실리콘밸리 프로젝트가 이미 실패했고 그들은 살아있는 가장 유명한 과학자들의 지원을 받았었습니다. 이들은 유명인사 대변인이나 뉴욕에서의 언론 행사 같은 혜택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텍사스 컬리지 스테이션 캠퍼스의 제조 시설에서 일했으며 이 도시는 미식축구로 유명하고 다른 곳과는 약 2시간 거리입니다. 그들이 만든 것이 메타 Z입니다. 현재 프로토타입은 수십 마이크론 크기입니다. 참고로 인간 머리카락 한 가닥의 두께는 대략 50에서 120 마이크론 정도입니다. 즉 이전에는 너무 작아서 볼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 위에 작은 메타제트 함대를 줄지어 놓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전체 장치는 종이 클립보다도 가볍습니다. 추진 장치도 없고 움직이는 부품도 없으며 탑재된 컴퓨터나 어떤 종류의 조종 시스템도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레이저가 이를 추진하지만 재료 자체의 구조가 레코드판의 홈처럼 장치가 경로를 유지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즉 빔과 재료는 각각 다른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 부분이 중요한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브레이크스루 스타샷이 빔 라이딩 문제를 해결하고 레이저 중심에 완벽하게 머무는 돛을 만들고 우주선이 빛의 속도의 20%로 가속하는 동안 열 부하를 견뎌냈다고 해도 그 여정의 끝에는 여전히 엄청난 문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는 점입니다. 우주는 비어있지 않습니다. 떠돌이 입자들이 있고 수천억 킬로미터 떨어진 천체들로부터의 중력 끌림이 있으며 전혀 이정표가 없습니다. 4.37광년을 가로지르는 우주선은 20년간의 여정 내내 매 초마다 이런 모든 영향에 노출됩니다. 각각의 미세한 힘은 아주 작지만 결국 누적됩니다. 스타샷 엔지니어들은 성공적인 도착을 알파 센타우리에서 1,000문 단위 이내에 도달하는 것으로 정의했습니다. 1,000문 단위의 의미를 알기 전에는 그게 그다지 대단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대 9,320만 마일까지 빗나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거리는 대략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와 비슷합니다. 그리고 그건 그들이 꽤 관대하게 잡은 기준이었습니다. 명중 지점이 지구의 공전 궤도만큼 커서 조종되지 않는 광도드로는 목표를 맞출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연구원들조차도 레이저 배열에서 발생하는 아주 미세한 진동만으로도 임무에 필요한 정확도와는 몇 자릿수 규모의 차이가 난다고 인정했습니다. 도움을 받아도 탐사선은 여전히 행성 전체 공전 궤도 크기만한 목표를 놓칠 가능성이 컸습니다. 뉴욕시에서 다트를 던져 런던에 있는 관역의 한가운데를 맞추려고 한다고 상상해보세요. 그런데 목표물을 볼 수도 없고 목표물은 움직이고 있으며 다트를 던진 순간부터 20년 동안은 조종할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내비게이션 문제입니다. 알다시피 기존 조향 문제 해결책은 모두 질량이 추가됩니다. 전체 추진 시스템이 광합인 우주선에 질량을 추가하면 그것은 필연적인 붕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임무를 구하는 조향 시스템이 바로 임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조향 시스템이기도 합니다. 즉 브레이크스루 스타샷이 끝내 벗어나지 못한 구체적이고 우아하며 미치게 만드는 함정입니다. 메타젯은 그 게임을 거부해 그 함정에서 벗어납니다. 조향이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질량을 더할 조향 시스템 자체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주선이 지상에서 출발하기도 전에 재료에 내장된 특성입니다. 즉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려면 아주 빠르게 아주 작은 세계로 들어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장 레코드의 홍. 메타제트는 메타 표면라고 불리는 재료로 만들어집니다. 이것은 나노 크기의 기둥 배열로 덮인 초박형 실리콘 시트입니다. 이 기둥들은 머리카락보다 훨씬 가늘어요. 이 기둥들은 너무 작아서 손톱만한 거울 표면에 새겨진 패턴만으로도 여러 권짜리 백과사전 전체를 암호화할 수 있을 만큼의 구조적 변화를 담고 있습니다. 이 메타 표면 기둥들의 높이, 지름, 그리고 간격은 빛이 표면에 닿았을 때 정확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기둥 하나를 몇 나노미터만 바꿔도 우주선의 궤적이 달라집니다. 성간 우주선의 전체 항법이 일반 실험실 현미경으로는 구분할 수 없는 미세한 측정값에 암호화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기둥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점원형 호스를 들고 물을 앞으로 쏘면 호스가 손에서 바로 뒤로 튕깁니다. 그게 기본적인 물리학이죠. 뉴턴의 제3법칙으로 물이 한쪽으로 나가면 손은 반대로 밀립니다. 이제 호스 끝에 구부러진 노즐을 달아보세요. 갑자기 물이 비스듬하게 나오면서 호스가 뒤로가 아니라 옆으로 튕깁니다. 같은 수압이지만 완전히 다른 방향의 힘이 작용하는 거죠. 노즐이 에너지를 추가하는 건 아니고 단지 물이 나가는 방향만 바꿔줄 뿐이며 그에 따른 반응이 자동으로 따라옵니다.
메타 표면 기둥이 바로 노즐이고 레이저가 물의 압력인 셈이죠. 빛이 거울 같은 일반 반사면에 닿으면 빛은 곧장 반사되어 돛을 똑바로 앞으로 밀어냅니다. 메타제트 기둥은 나가는 빛을 정확한 각도로 굴절시키도록 설계되어 있어서 빛이 옆으로 나가면 돛도 옆으로 밀리게 됩니다. 노즐을 제어하기 위해 탑재체 안에 사람도 장치도 필요 없으며 형태 자체가 프로그램입니다. 이 시스템의 아름다움이죠. 멀리 벗어날수록 더 강하게 원래 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결국 경로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열에 관해서는 기존의 반사 재질이라면 레이저가 완전히 가해질 때 모두 기화된다고 들었지만 메타 표면은 빛을 흡수하지 않고 반사하는 능력 덕분에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광자들이 모든 일을 합니다. 방향을 바꾸고 운동량을 전달하지만 그 에너지를 모두 열로 재질에 쏟아붓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이 문제에 대한 이전까지의 최선의 답은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강한 재료 중 하나인 그래핀입니다. 그리고 여인 중에 먼지 입자들을 견디기 위해 연구자들은 돛을 바늘 모양으로 접어서 입자에 부딪히는 단면적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메타젯 실리콘, 메타 표면은 완전히 다른 답입니다. 단순히 더 강할 뿐만 아니라 더 똑똑합니다. 실험실 테스트에서 렌스팀은 하나의 고정된 레이저빔을 사용해 완전한 3차원 움직임을 시연했습니다. 그들은 메타젯 프로토타입이 연료도, 조종 입력도, 어떤 접촉도 없이 단 하나의 광원만으로 앞으로, 옆으로 이동하고 들어 올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광추진 시스템이 처음으로 이런 성과를 낸 사례였습니다. 팀이 알기로는 아직 아무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빔과 재료는 각기 다른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재료는 결코 지치지 않고 추진제가 떨어지지도 않으며 컴퓨터가 무엇을 하라고 지시할 때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5장, 대략 4.37 광년입니다. 노스팀뿐 아니라 캘리포니아 공과대 연구진도 레이저 구동 광도제 안정성을 연구하며 여러 그룹이 다양한 관점에서 같은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 유수의 연구팀들이 브레이크스루 스타샷이 제기한 조약 문제에 대해 독립적으로 재료 기반의 해결책에 도달했다는 사실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 분야에서는 실리콘밸리식으로 소프트웨어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본능이 이 특정한 작업에는 항상 잘못된 도구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메타젯 시제품은 현재 수십 마이크론 크기입니다. 실제 성간도층 수피트 너비가 되어야 하며 텍사스 A&M이나 다른 어느 곳에서도 그 격차가 작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전과 달리 이 격차를 극복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물리적 특성은 장치 크기보다 레이저 출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험실 탱크에서 마이크론 크기의 프로토타입을 움직이는 동일한 원리가 기가와트급 빔 아래에서 미터 크기의 돛도 움직이게 할 것입니다. 각각 원리는 같고 엔지니어링만 다릅니다. 엔지니어링은 물리학과 달리 타협 가능합니다. 다음 단계는 미세중력 환경에서 메타제트가 실험실과 동일하게 작동하는지 입증하는 테스트입니다. 넌트의 팀은 현재 그 목표 실현을 위해 자금 지원을 신청 중입니다. 이는 스티븐 호킹이 참석한 원 월드 트레이드 센터 기자회견보다 훨씬 더 조용하고 규모도 작고 덜 눈길을 끄는 일입니다. 만약 성공한다면 이는 훨씬 더 큰 의미를 가질 것입니다. 브레이크스루 스타샷은 수백만 달러와 9년을 별에 쏟았지만 조용히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칼리지 스테이션의 박사과정 학생들 한 그룹은 거의 같은 기간 동안 완전히 다른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주선을 위한 더 나은 컴퓨터를 만드는 대신 아예 우주선에 컴퓨터가 필요 없다면 어떨까요? 인류의 첫 메시지를 다른 별로 보낼지도 모르는 그 장치는 엔진도, 조종 컴퓨터도, 움직이는 부품도 없습니다. 그것은 속눈썹보다도 가볍고 볼링공이 언덕을 이용하듯 빛을 이용해 방향을 잡습니다. 알파 센타우리는 여전히 4.37 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그 숫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2시간 거리의 제작 실험실에서 달라진 점은 우리가 실제로 그곳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어도 되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 해낼 수도 있습니다. 우주로 나아가려는 모든 시도는 먼저 가장 가까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같은 진실에 부딪힙니다. 나사가 왜 다시 달에 가고 싶은지 알아보거나 이 영상을 시청하세요.